오늘 영상은 비겁하게 맛과 건강 그리고 향을 모두 잡은 프리미엄 커피 커피계 에르메스 3벅스와 함께합니다. 오늘 토트넘이 엘프스보리를 상대로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마지막 경기에서 3대0 완승을 거두게 되면서 토트넘이 얻어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일정상 껄끄러운 플레이오프를 안 치르게 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순위가 계속 이제 마지막 라운드니까 바뀌는 경기였잖아요. 근데 오늘 토트넘이 전반전에는 0대 0이기 때문에 8등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 계속 됐어요. 그러다가 후반전에 3골을 넣으면서 완벽하게 8등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가 이제 안 치러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유로파리그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됐으면 2월 10일에 있는 아스톤빌라전 그리고 2월 17일에 있는 맨유전 요 사이에 이제 경기가 들어갔어야 됐어요. 아스톤빌라 플레이오프, 맨유 플레이오프 요 일정이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토트넘이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리그 4위까지 올라갔습니다. 심지어 오늘 다득점도 기록을 했고 프랑크푸르트가 오늘 경기에서 패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프랑크푸르트가 위쪽에 있다가 떨어지면서 순위가 토트넘이 6등에서 올라갔습니다. 리옹도 오늘 경기 비겼거든요. 그래서 토트넘이 리옹보다도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좋아진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유로파리그도 마찬가지고 챔피언스리그도 마찬가지고 잘하면 잘할수록 더 좋은 대진표를 받게 됩니다. 챔피언스리그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그룹을 두 팀씩 묶어요. 그러니까 8등까지 끊어도 8등 안에서 두 팀씩 묶습니다.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7등, 8등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미 대진표가 짜여져 있어요. 이게 챔피언스리그로 그래픽이 나와 있긴 한데 1등, 2등, 1등, 2등 이게 사다리를 두 개로 나눠서 결승전까지 갈 때 두 개의 사다리 중에 1등, 2등은 서로 안 만납니다. 3등, 4등도 서로 안 만나요. 두 개씩 묶어서. 그리고 자리를 이런 식으로 배치를 좀 해주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3등, 4등끼리 안 만나게 한다. 1등, 2등끼리 안 만나게 한다. 결승전에 올라가야 만날 수 있게 한다 라는 거고 대진표도 1등, 2등과 3등, 4등이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잘하는 팀들끼리 바로바로 붙는 게 아니라 나중에 붙을 수 있도록 대진표를 배려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좋으면 좋을수록 당연히 더 좋은 대진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토트넘이 자칫 잘못했으면 4등이 아니라 더 떨어져서 7등, 8등도 될 뻔했어요. 그러면 7등, 8등이 되는 순간 어떤 결과가 나오냐? 1등, 2등과 8강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1등, 2등 팀들이 아무래도 유로파리그에서 강팀들이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8강전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그래도 4강전에서 만나는 게 더 대진표상 유리하겠죠? 그래서 오늘 토트넘이 4등이 되면서 그래도 그룹이 두 번째 그룹이 됐어요. 라치오, 빌바오, 그 다음이 맨유와 토트넘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토트넘이 맨유와 하나로 묶이면서 플레이오프에서도 소시에다드, 갈라타사라이, 투일란, 알크마르 요 네 팀 중에 한 팀을 만나게 됐어요. 요 네 팀 중에 하나. 그래서 이제 토트넘이 그래도 8강에 직행을 했고 여기에 더해서 토너먼트에서도 좋은 순위를 일단 리그에서 차지했기 때문에 좋은 토너먼트 대진표를 부여받게 됐다. 이게 일단은 뭐 토트넘 입장에서 오늘 3대0으로 이긴 것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효과고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0대0으로 비기고 있다가 유망주들이 오늘은 토트넘을 살렸죠. 후반전부터 사실은 0대0이었을 때 아슬아슬했거든요. 토트넘이 실시간 순위가 7등까지도 떨어졌었고 만약에 오늘 비겼잖아요. 비겼으면 토트넘이 승점 15점으로 요쯤에 위치했을 겁니다. 7등이나 8등 혹은 6등 요 사이에 위치를 했을 거예요. 오늘 경기. 아마 지금 득실차를 보면 0대0으로 끝났으면 7등이었어요. 7등. 그러니까 만약에 7등으로 끝났으면 여기 위치하는 거니까 대진표상으로도 더 안 좋아지고 기본적으로는 0대0 경기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70분에 들어온 스칼렛이 쿨루셉스키의 크로스를 받아서 득점을 만듭니다. 요것도 스칼렛이 정말 잘 뛰어 들어갔어요. 스칼렛이 뒷공간으로 잘 뛰어 들어가서 크로스를 받아서 머리로 집어넣는 아주 좋은 득점을 했고 이게 또 그래도 토트넘이 그 후반전에 드라구신이 부상을 당하면서 스칼렛이 갑작스럽게 들어왔는데 주어진 이 기회를 스칼렛이 비교적 잘 살렸다. 그리고 스칼렛이 득점 다음에 후반전 막판에 이제 토트넘이 리그 경기도 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주말에 브렌트포드전이기 때문에 리그가 급하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아자이라는 유망주를 투입했습니다. 이 아자이가 왼발을 쓰는 오른쪽 측면 공격수예요. 근데 이 선수가 드리블 돌파가 굉장히 좋은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어랑 약간 다른 스타일인데 무어는 플레이메이커적인 스타일이 강하면 이 아자이는 직선적인 돌파를 꽤나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망주에서의 평가 이런 걸 보면 아자이가 돌파력에 되게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 돌파력을 오늘 본인이 보여준 거죠.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여기서 아자이가 볼을 가지고 엘프스보리가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요 밀집 수비를 혼자서 드리블 돌파를 통해서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가운데에 쿨루셉스키가 있는데 쿨루셉스키가 들어가니까 수비가 약간 쿨루셉스키 쪽으로 쏠렸어요. 그것을 이용해서 아자이가 과감하게 쿨루셉스키에게 수비가 순간적으로 뒷걸음질을 치니까 이때 안쪽으로 돌파를 시도합니다. 과감한 돌파. 그리고 이 돌파를 시도하면서 순간적으로 이 엘프스보리의 수비 라인 사이를 뚫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는 스칼렛에게 패스. 그 다음에 본인이 빠르게 뛰어가면서 뒤쪽에서 세컨볼을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서 스칼렛이 볼을 받은 다음에 아자이에게 내주면서 여기서 아자이가 볼을 받아서 득점을 만듭니다. 이 왼발 득점도 정말 정확하게 구석에 꽂히는 득점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쐐기골이 들어갈 때는 무어의 플레이가 또 단독 돌파였어요. 무어가 볼을 가지고 전진을 하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엘프스보리가 마지막에는 좀 지쳐있기도 했고 득점을 해야 되니까 순간적으로 수비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어가 볼을 몰고 들어가다가 스칼렛이 뛰어들어가는 걸 보고 수비가 스칼렛에게 쏠리니까 본인의 잘 쓰는 발, 오른발을 쓰기 위해서 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무어가 슈팅을 할 때도 접고 들어와서 수비수가 달려들 때 정말 침착하게 파포스트를 보면서 꺾어 찼어요. 근데 꺾어 찰 때도 상대 수비가 발을 뻗을 때 뻗는 것을 이용해서 가랑이 사이로 슈팅을 정말 잘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 스칼렛, 아자이, 그리고 무어 유망주들이 한 골씩 돌아가면서 3대0 요 대승을 거둘 수가 있게 됐던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요 3대0이 만들어지면서 토트넘이 이런 유망주들에게는 이제 좀 기회를 줄 수가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양민혁 선수도 기회를 결국에는 못 받고 여유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팀을 임대로 떠나게 됐는데 어쨌든 오늘 경기가 사실은 토트넘의 일정상 기회를 줄 수 있는 마지막 경기가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16강에 올라가면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을 거고 리그에서도 기회 줄 수 있는 여유가 없고 리그컵, FA컵 마찬가지잖아요. 기회를 줄 수가 좀 없는데 오늘 경기는 그래도 엘프스볼이랑 전력 차이가 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을 돌리고 체력도 세이브할 수 있고 주전 선수들 여기에 더해서 유망주들로 3대0 승리까지 경험치까지 줄 수 있는 최고의 결과물을 오늘 경기는 얻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후반전에는 공간이 조금씩 나왔는데 전반전에 엘프스보리가 너무 수비를 정말 두텁게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전반전에는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아주 좋았다 라는 게 일단은 아주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컨디션이 지난달만 해도 사실은 그렇게 막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점점 더 최근 들어서 조금씩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아까 나왔던 스칼렛의 1대0 그 득점이 들어가기 전에는 엘프스보리가 진짜 완전 밀집 수비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오늘 수비를 할 때 5-4-1이었는데 그냥 완전 다 그냥 들어가서 밀집 수비였어요. 근데 여기서 밀집 수비 상황에서 토트넘이 오른쪽에 포로, 왼쪽에 벤 데이비스,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늘상 그런 것처럼. 그리고 중앙의 수비가 많이 몰려있을 때 측면에 손흥민과 무어, 좌우 측면 공격수들에게 넓은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공간에서 상대 수비를 흔들어라. 이게 돼야 그래도 이 박스 안에서 싸워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렇게 공간이 넓을 때 수비가 끌려나가면 여기서 돌파가 되는 순간 또 한 명이 또 끌려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박스 안에 있었던 수비가 하나 둘씩 끌려 나오면 안쪽에 공간이 생기면서 득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저 밀집 수비를 왼쪽과 오른쪽에서 흔들어줘야 되는데 전반전에 무어도 초반에 수비를 흔들어주는 플레이를 잘했어요. 근데 그래도 이 무어가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플레이하는 게 익숙한 선수다 보니까 오른쪽에서의 영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약간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서 아무래도 공격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 돌파가 거의 완벽했어요. 오늘 손흥민 선수의 컨디션이 좋다는 게 바로 이런 거거든요. 오늘 손흥민 선수의 드리블 돌파 전반전만 했는데 11개입니다. 풀타임을 뛰는 무어가 손흥민 선수 다음으로 드리블 돌파 시도 횟수가 7번이에요. 90분 뛰었는데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만 뛰었는데 돌파 시도 횟수가 11번이에요.
오늘 볼 잡았을 때 돌파만 계속했다는 거예요. 과감하게. 그리고 심지어 성공률을 보시면요. 오늘 손흥민의 돌파 11번 중에 10번을 성공시켰습니다. 10번. 무어 같은 경우는 7번 시도 중에 3번을 성공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 전체에서 가장 많은 돌파를 성공한 게 손흥민, 두 번째를 기록하는 게 무어였어요. 그런데 무어와 손흥민의 이 돌파 성공률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오늘 경기 기록을 보면요. 이게 토트넘이 드리블 성공한 위치예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요 10번 빼면 갑자기 줄어듭니다. 오늘 토트넘이 드리블 성공 횟수가 16번이었거든요. 16번 중에 손흥민의 드리블 성공이 10번이에요. 엄청나죠? 그리고 전반전에 손흥민의 드리블이 끝나니까 교체가 되니까 후반전에는 드리블을 3번밖에 성공을 못했습니다. 그만큼 손흥민의 영향력을 오늘 경기에서 확실하게 보여줬던 경기였다. 후반전에 드리블 횟수가 확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죠. 유로파리그 신기록을 손흥민 선수가 세웠습니다. 어떤 거냐? 오늘 엘프스보리와의 경기에서 전반전에 드리블 10개를 성공시켰는데 이것은 유로파리그 역사상 전반전 45분 동안 한 선수가 기록한 가장 많은 드리블 성공 횟수입니다. 엄청난 기록을 또 세운 거죠, 오늘. 그래서 오늘 이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돌파가 엄청나게 많았고 그 돌파를 활용해서 토트넘이 그래도 엘프스보리의 이 밀집 수비에서 공간을 찾는 장면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나 토트넘의 이런 전술적인 특징은 선수들이 안쪽으로 좀 들어가면서 수비를 가운데에 들어가게 만들고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패스가 이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손흥민 선수가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1대1을 가져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보면 오늘 베리발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는데도 손흥민 선수가 안쪽으로 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주는 횟수보다 본인이 직접 돌파를 하는 횟수가 많았습니다. 사실은 언더래핑을 하는 빈도는 비슷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오늘은 과감하게 돌파를 시도했어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접고 들어갈 수도 있고 치고 달릴 수도 있고 요 두 가지 루트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루트를 굉장히 활용을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 경기 장면 보면 여기서도 볼을 몰고 들어가다가 손흥민의 트레이드마크 스텝오버를 하면서 오른발을 순간적으로 뻗으니까 상대 수비수가 균형이 뒤로 밀려나요. 접고 들어가는 줄 알고. 이때 손흥민이 왼발로 치고 달리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수비가 손흥민을 놓쳤죠. 그래서 손흥민이 치고 달릴 때 돌파를 허용했고 여기서 그냥 발을 뻗어서 손흥민의 발을 걸어버리는 좋은 위치에서 반칙을 얻게 되는 이런 장면도 있었고요. 다른 장면도 보시면 이 장면도 베리발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언더래핑을 했거든요. 근데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베리발에게 패스를 주는 게 아니라 직접 돌파를 시도합니다. 오늘 손흥민 선수가 이상하리만큼 조금 더 본인이 과감하게 시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돌파가 또 한 명을 일단 제껴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수비수가 달려올 때 손흥민이 두 번째 수비수도 치고 달리면서 돌파에 성공을 합니다. 이미 손흥민 선수가 이 돌파 과정에서 두 명을 끌어당겼죠. 그리고 돌파가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두 명을 순간적으로 무너뜨리고 돌파가 되죠. 그러니까 공간이 또 나오니까 안쪽에 들어가 있었던 수비수가 한 명 더 끌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손흥민 선수가 한 명을 끌고 나오는 거죠. 돌파를 통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서 안쪽에 있던 선수가 또 끌려 나왔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또 돌파가 됩니다. 이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스텝오버를 통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척을 하다가 왼쪽으로 치고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상대 선수가 균형이 뒷걸음질을 치다가 손흥민이 움직이는 것을 놓쳤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처음에 드리블을 할 때 볼을 잡았을 때 안쪽에 수비가 정말 많이 남아 있었어요. 안쪽에. 그런데 손흥민 때문에 수비가 한 명, 두 명, 세 명 끌려 나오니까 손흥민이 크로스를 올릴 때는 수비가 끌려 나와서 공간이 비교적 안쪽에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결국에는 손흥민이 크로스를 올려줬을 때 포로의 헤더 슈팅이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손흥민 선수가 엘프스보리가 사실상 오늘은 비기는 전략이었어요. 엘프스보리는. 그러니까 오늘 비겨도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플레이오프에. 그러니까 엘프스보리가 오늘은 5-4-1 완전히 그냥 끌려나가지 않고 수비만 한 건데 여기서 이제 손흥민의 돌파 능력에 자연스럽게 엘프스보리가 수비가 좀 전반전에는 흔들리는 그런 이제 모습이 나왔던 거죠. 이 장면도 보시면 이번엔 손흥민과 베리발의 위치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수비를 가운데에 끌어냈을 때 베리발이 측면으로 빠져 있고 베리발에게 패스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베리발이 볼을 잡는 순간 수비가 끌려 나오는데 이때 손흥민이 언더래핑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으로 이제 패스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손흥민 선수가 좋은 공간에서 이제 볼을 잡게 되는데, 손흥민의 이 장면도 시그니처 플레이죠. 볼을 잡을 때 오른발로 볼을 컨트롤하는 순간 수비가 달려 들어오니까 바로 역동작을 걸면서 치고 달립니다. 요 이제 움직임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손흥민 선수가. 그래서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돌파가 되면서 또다시 완벽한 이 측면 돌파를 성공해요. 아주 위협적인 공간에서 또 돌파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쭉 밀고 들어가면서 컷백까지. 여기서도 좋은 슈팅 찬스를 맞이하는 키패스가 만들어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도 보세요. 이번에는 코너킥도,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상하리만큼 손흥민 선수가 돌파를 많이 시도했잖아요. 그래서 코너킥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짧게 줬어요. 짧게. 그래서 짧게 먼저 주고 가까이 달려와서 벤탄쿠르가 다시 손흥민에게, 그리고 나머지 선수들은 박스 안에 들어가서 손흥민 선수가 넓은 공간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거죠. 수비를 안쪽으로 끌어당겨 놓은 거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여기서 볼을 가지고 돌파를 합니다. 여기서도 안쪽으로 갈 수도 있고 바깥으로 칠 수도 있고 두 가지의 선택지가 존재하니까, 여기서도 손흥민이 한번 오른쪽으로 치다가 왼쪽으로 달려가는 이 과정에 또 수비가 속아요. 이 장면 보시면, 가까이서 보면 수비가 손흥민이 안쪽으로 치고 달리는 것 같은 스텝오버를 한번 하니까 뒷걸음질을 약간 쳤죠. 무게중심이 뒤로 쏠렸죠. 그때 손흥민이 왼발로 치고 달리는, 완벽하게 여기서 손흥민 선수가 수비를 무너뜨린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고 결정적인 슈팅 찬스까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골키퍼의 선방이 있었는데 요 이제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계속 키패스를 만들어줬어요. 손흥민 선수가 전반전에만 키패스 3개를 만들었습니다. 드리블 횟수 11번 중에 10번, 키패스 생성 3번, 엄청나게 많은 키패스를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전반전에 골 기대값이 0.89예요. 0.89. 3골이 나왔던 후반전은 골 기대값이 오히려 0.67입니다.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 후반전에 스칼렛, 아자이, 무어 이 선수들이 결정력을 발휘를 해서 득점을 한 거고요. 사실은 골 기대값은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에서, 반대로 전반전에는 손흥민의 드리블을 활용한 좋은 기회가 엄청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골 기대값을 손흥민 선수가 높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전반전에는 정말 손흥민의 이 드리블 돌파에 의한 엘프스보리의 수비를 무너뜨리는 장면,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었고, 돌파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토트넘에서 손흥민 선수가 부진할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가, 손흥민 선수가 체력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고 이제 스피드도 예전만큼의 폭발력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1대1 돌파가 좀 떨어졌다,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1대1 돌파가 떨어졌다는 건 결국에는 아까처럼 수비를 끌어내면 공간이 나와야 되는데 그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못 만들어준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손흥민 선수가 돌파가 되니까 수비가 손흥민 때문에 끌려나오면 다른 선수에게도 공간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비슷한 장면인데 코너킥 장면에서 짧게 주고 다시 손흥민한테 갑니다. 아까는 돌파를 했었죠, 손흥민 선수가. 그리고 여전히 공격수들이 안쪽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비수들을 끝에 몰아놓고 손흥민에게 넓은 공간을 의도적으로 만들어줬고, 손흥민이 여기서 돌파를 해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아무래도 손흥민의 돌파가 오늘 계속 성공하니까 다 손흥민만 보고 있습니다, 수비수들이.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슬금슬금 들어가다가 오히려 손흥민에게만 수비가 집중되어 있으니까 안쪽에 있었던 무어가 튀어나와요, 좋은 공간으로. 그래서 손흥민이 여유롭게 이 안쪽으로 패스를 건네주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의 이 돌파 영향력이 계속 돌파를 성공하니까 수비수들이 손흥민에게 쏠리는 순간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에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공간으로 패스를 넣어줄 수 있는 이런 이제 플레이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진다. 그래서 여기서도 손흥민의 패스 들어가면서 무어가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서 좋은 공간에서 공격 찬스를 잡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이 장면도 손흥민이 슬금슬금 올라오면서 돌파를 하니까 수비수들이 손흥민만 보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안쪽으로 언더래핑을 해서 들어가는 벤 데이비스에게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는 돌파가 아니라 툭 건네주면서 벤 데이비스에게 좋은 패스가 들어가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도 최근 경기들을 보면 그래도 컨디션이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토트넘한테도 좋은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이 돌파가 되기 시작하는 순간 컨디션이 올라와서 돌파가 되면 수비가 손흥민 때문에 돌파를 허용하면서 끌려 나오는 과정에서 공간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손흥민이 돌파가 되니까 수비수들이 손흥민에게 너무 신경을 쏟는 순간 다른 곳에 공간이 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손흥민 선수의 이런 돌파가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거, 요게 오늘 경기에 또 토트넘의 새로운 수학
중에 하나였다. 그래서 오늘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일단은 전반전만 뛰고 교체가 됐는데 이것은 바로 다음 경기인 브렌트포드전. 이틀 뒤에요. 심지어 오늘 금요일인데 일요일 저녁 11시에 있습니다. 거의 3일도 못 쉬고 경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체력 관리를 좀 해준 거거든요. 근데 이 체력 관리를 해주면서도 손흥민이 전반전에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고 플러스 후반전에 나온 유망주들이 3골을 넣으면서 승리까지 챙겼고 유로파리그에서 순위가 올라가면서 더 좋은 대진표를 받을 수 있는 4위까지 차지를 했고 오늘 경기는 얻는 것이 아주 많았던 그리고 플레이오프 경기를 안 치르게 됐고 여러모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좋은 경기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챔피언스리그 리그 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유로파리그도 리그 페이지잖아요. 순위가 아무래도 8경기밖에 안 되니까 마지막 라운드에 계속 요동을 쳐요. 근데 이제 오늘 이 엘프스보리의 전략을 보면 이렇게 너무 소극적으로 경기를 하는 팀들은 결국에 순위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그러니까 이게 엘프스보리가 오늘 비기기만 해도 승점 11점이 되면서 올라가는 거였어요. 근데 한 골을 먹혔죠. 지키다가. 근데 무승부를 생각하면서 나온 것까진 좋은데 한 골을 먹힌 이후에도 1대 0인데 수비를 합니다. 왜 수비를 하냐? 주변에 있는 팀들이 한 골을 먹혀서 혹은 이기고 있다가 패배를 해서 본인들보다 순위가 내려가기를 바랬던 거예요. 득실 차에서 어느 정도 우위에 있었거든요. 다른 팀들에 비해서. 오늘 1대 0으로 끝났으면 스부리가 마이너스 3점이었어요. 득실차가.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1대 0인데. 그러니까 다른 팀들이 순위 경쟁하는 팀들이 무너지기를 바랬던 거죠. 1대 0으로 져도 되게 수동적이죠. 본인들이 한 골만 넣어도 무승부가 되면서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는 건데 한 골 먹히고 지키다가 2골 먹히고 또 지키다가 3골 먹히고 그러니까 이게 다른 팀들의 몰락을 바라면서 소극적으로 경기를 한다. 그러면 본인들에게 이 순위의 주도권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팀들에게 순위의 주도권이 있는 거고 그러면서 다른 팀들이 엘프스보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다른 팀들이 오히려 이겼어요. 그러니까 순위가 바뀌면서 엘프스보리가 떨어지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확실히 이런 리그 마지막 순위 싸움에서는 경기를 수동적으로 하는 것보다 능동적으로 하는 비기거나 상대 팀들의 패배나 무승부 이런 것들을 좀 기대하는 전략은 좋지가 않다. 어쨌든 토트넘이 최근에 경기 결과가 너무 안 좋으니까 분위기가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컵 대회에서는 종종 분위기 반전을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그에서의 성적과 조금 상반되기도 해요. 리버풀전 이겼고 리그컵에서 테머스전 호펜하임, 엘프스보리 리그에서는 다 졌는데 리그에서는 뉴캐슬, 아스날, 에버튼, 레스터시티 다 졌는데 컵 대회에서는 이기고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서 강팀은 리버풀밖에 없습니다. 아무래도 FA컵 테머스전이나 호펜하임, 엘프스보리가 상대적으로 약한 팀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래도 승리를 거두는 것이기도 한데 그래도 분위기 반전이 됐다.